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 오늘은 이제 6학년 2학기에 5단원, 원의 넓이,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학년 내용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원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뭘 어려워하냐면, 그냥 공식만 외워요, 공식만. 공식만 외우고 그 공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입해서 풀기만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좀 이해를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내용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제 1학년 2학기 때 주로 나올 텐데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중학교 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보면 원주랑 원주율, 그다음에 뭐 원의 지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원주율 이런 거는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뭔가 알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원주가 뭔지, 원주율이 뭔지, 둘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개념에 대해서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원의 지름은 뭐냐면 개념을 봤을 때 원의 지름은 뭐냐면 어, 중심을 지금 원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 중에서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위에 두 점이 아무렇게나 찍혀 있을 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지나도록 두 점을 잇는다. 그래서 가운데를 선생님, 근데 지나도록 화면 띄우셨어요? 화면 안 띄우셨죠? PPT 아직. PPT가 아니라 저긴데. 지금 네. 저희 얼굴만 보여서요. 내가 뭘 설정을 잘못해놨나? 아, 그래요? 은진 원장님도 안 은진 보이시나요? 원장님은 뭐 아니요, 보이세요? 전 지금 공유해 주시는 화면 보여요. 아, 화면 그러면 보여요? 네, 그 수경 원장님 어, 잠깐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게 네네. 우선 수업 계속 하고 있을게요. 한번 네. 해보세요. 네네. 그리고 원의 중심은 가운데 있는 점인데 사실 이게 뭐냐면 원의 개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뭐가 당연한 거냐면 어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사실은 뭐냐면 원이에요. 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중심에서부터 어떤 원위의 한 점까지 거리는 항상 같겠죠. 그리고 이 항상 같은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하는 걸 앞에서 배웠었어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이제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원의 반지름이 항상 같다는 성질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점에서든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한 점까지 길이가 같고 이게 원의 반지름이고 원의 반지름은 항상 같다. 이거를 고3까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막상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때 돼서 문제를 봤을 때 또는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잘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개념을 알면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반지름이 항상 같다. 반지름이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원의 중심은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인데 사실은 이제 중심에서부터 원이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어떤 한 점까지 거리는 항상 같고 그 길이는 반지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름은 뭐냐면 사실은 반지름의 두 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름을 그었을 때 중심을 지나게 그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가 된다라는 것도 이제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6학년 때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할 거냐면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주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원주. 그래서 원주는 뭐냐? 원주는 원의 둘레 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하면은 이제 직사각형은 가로가 두 개 있고 세로가 두 개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 괄호에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앞에서 이제 5학년 때까지 배웠었는데 이제 앞에서 배웠었는데 6학년 때랑 배웠었는데 원주는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원의 둘레 길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느 부분인지는 알겠죠? 여기 빨간색 부분이에요. 빨간색 부분. 이게 어디서도 자주 나오냐면 뭐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오지만 2학년 때 닮음이라고 혹시
배운 내용 기억나세요? 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닮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닮음? 거기에서 길이 또는 넓이에 따라서 전부 다 구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원주 구하는 거 그때도 계속 나와요. 1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식을 외우기 전에 원리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 배울 때 이건 초등학교 6학년 때밖에 안 배워요, 거의. 이 내용은.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원주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미적분에서 배우거든요.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해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 보면은 원의 이제 원이 있을 때 원 안쪽에 이렇게 정육각형을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정육각형을 그렸는데 정육각형의 둘레 길이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원의 반지름은 1일 거고 지름은 2일 거죠. 그런데 원의 반지름과 똑같은 길이로 정육면체를 그려보면 정육각형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서 정육각형의 둘레 길이는 6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원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원의 둘레 길이는 정육각형의 둘레 길이보다 조금 더 커요. 요거 이해되시죠?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이 큰 걸 가지고서 원의 둘레 길이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요거는 여기서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요. 원의 반지름 또는 지름과 그다음에 둘레 길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반지름이 몇 개 있죠? 6개 있죠, 6개. 그쵸? 그럼 지름이 3개 있는 거랑 똑같죠? 이 정육각형은. 그래서 원의 지름 곱하기 3. 이게 정육각형의 둘레 길이에요. 정육각형의 둘레 길이. 그런데 이것보다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조금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이거예요.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 곱하기 3인데 이것보다는 원주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이 바깥쪽의 그림, 어떤 그림을 그리든 상관이 없거든요. 똑같이 이제 정육각형을 그려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바깥쪽에 정육각형을 그리면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길이를.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려본 거예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길이를 구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려봤을 때 지름이 2인데 2인 변이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2인 변이 4개. 그래서 2 곱하기 4를 했을 때 지름이 2니까 2 곱하기 4를 했을 때 직사각형의 둘레가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안쪽에 있으니까 얘보다는 조금 짧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보면은 원주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원주율이 몇과 몇 사이에 있냐. 요거를 지금 판단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 4배보다는 짧다. 요건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한테 이걸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되면 원주율이 3.14 해가지고 이걸 외울 거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외우는데 왜 3.14인지 또 왜 하필이면은 뭐 5점 몇도 아니고 2점 몇도 아닌 3점 몇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기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과 4 사이에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림을 해보면 이거보다는 얘는 조금 그래도 남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3에는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고 4는 좀 남는 공간이 좀 많죠. 그러니까 4보다는 3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원주율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원주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외워놔야 되겠죠. 개념 어떻게 보면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원주율은 근데 사실 율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비율이란 소리거든요. 어떤 비율이냐?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사실 이 말을 알면은 이 말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비와 비율을 이용해서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원의 지름에 대한 이거 기억나시죠? 원의 지름에 대한이면 지름이 전항이에요, 후항이에요? 비에서 전항, 후항 중에서 뭐뭐에 대한이 음, 수경 원장님 어디예요? 전화? 뭐뭐에 대한이 후항이에요, 후항. 아, 후아.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에 맞아요. 대한이 후항 음, 뒤에
그리고 후항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분모에 들어가요. 분모에. 음, 후항은 분모.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진짜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 개념을 알더라도 이식을 못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름의 대안이 기준량이에요, 기준량. 그리고 원주의 비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원주는 비교하는 양. 그래서 분모는 원의 지름, 분자는 원주. 다른 말로 하면 원주 나누기 원의 음, 지름이겠죠. 그쵸? 그래서 원주율이라는 거는 개념이 이렇게 되니까 식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원주율이란 뜻 자체가 원주 나누기 지름이다. 지름분의 원의 지름분의 원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원주율이라는 거는 원주 나누기 지름인데 원은 사실 모양이 전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중학교 때 배울 수 있겠지만 닮음이라고 해서 뭐냐면 모양은 항상 똑같은데 크기만 다른 도형을 닮음이라고 부르거든요. 항상 모양이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주 나누기 지름도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비가 똑같으니까 크기만 다르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원주율이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 도형들은 사실은 이제 뭐 원의 둘레 나누기 뭐 지름을 해도 그 뭐라 하지? 중심에서부터 거리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원리가 다 똑같다는 거죠. 원주 나누기 지름은 전부 다 원주율로 똑같다. 그리고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이거는 사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끼리 막 재미 삼아서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든요. 뭐 3.14, 1592 여기까지는 많이 외워요, 사실. 근데 3.14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내용은 보통은 문제에서 초등학교 때는 주어지거든요. 원주율은 얼마로 한다, 3으로 한다, 3.1로 한다, 3.14로 한다. 이건 웬만하면 주어지는 내용인데, 그런데 안 주어지게 됐을 때는 3.14로 풀면 돼요. 보통은 이제 3.14로 풀면은 풀리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주어지면은 3.14로 풀면 된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온 건가를 보면은 원주와 지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지름이 만약에 4다. 그러면 원주는 12.56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5면 15.7, 6이면 18.84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표에서 나타내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름과 원주는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항상 원주 나누기 지름은 3.14로 똑같다. 이거거든요. 중학교 올라가면 이걸 기호로 배우죠. 3.14로 안 배우고 기호 파이라는 기호로 배우죠. 파이. 그쵸? 여기 지금 보면 조그맣게 써 있는데 중학교 때 이런 파이라는 기호로 배우는데 이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사실은 원주율인 거거든요, 파이가. 원주율을 기호로 하나의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똑같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주 나누기 지름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원주율인데 중학교 올라가면 이거를 파이라는 기호로 배운다. 사실 이것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 좋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3.14라는 나중에 곱하기 계산, 나누기 계산을 정말 하기 싫어해요.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해봐도 알아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파이라는 기호를 배운다. 그때는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해진다. 라는 거를 이야기해주면서 이제 내용을 설명해주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원주율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원주율이라는 게 뭐였냐면 앞에서 배웠듯이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었는데 사실은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세 가지가 아니라 원주율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인데 이거는 비와 비율 특히 1학기 때 좀 더 많이 배웠을 거예요. 6학년 1학기 때. 그럼 이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인 거다. 이거는 앞에서 배운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서 따로 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만 알고 있으면. 이건 원주 나누기 원의 지름일 거고, 그 다음에 원의 지름분의 원주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을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값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눠서 계산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는
끝없이 떨어지는데 끝없이 이제 끝없이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을 해서 사실은 요거 반올림 한 거예요.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게 3.14, 1592 땡땡땡 이렇게 있는데 소수점 3.14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반올림을. 소수점 몇째짜리에서 반올림 했는지, 그다음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반올림 했는지. 요거 차이도 여기서 물어보면서 알아보면 좋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수경 원장님? 마이크가 에서 켜져 있어서 계속 여쭤보는데 자리에서 셋째 짜리에서 그쵸? 반올림 한 거고 한 거고, 그러면 둘째 자리까지. 그쵸.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게 같은 음,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둘째 자리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이 된다는 거죠. 3.14까지. 여기 이해되시죠? 대부분 이거를 헷갈려 해요. 진짜로. 그리고 실제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뭐 나타내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3.1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네네. 아니면은 반대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라고 나오는데 셋째 자리 3.14 뭐 이제 1, 5, 5에서 반올림한 거니까 뭐 2, 4, 1, 4, 2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됐고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요거 원에 대한 이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에 대한 문제인 건데 원주율과 원주와 지름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나오죠. 예전에 뭐 속력 배우고 소금물 진하기 배우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었던 거 기억나죠? 이 모양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관계냐면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요거 있죠. 곱하기나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식은 전부 다 이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따로따로 외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주율을 방금 전에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원주율에 대한 개념. 그쵸?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 원주 나누기 지름이었는데 이 이유가 뭐였죠? 원주율 뜻 자체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었으니까. 그쵸? 그럼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식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식을 알려주고 원주가 얼마냐고 하면요. 따로 또 외워요, 이걸. 지름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지름을 또 따로 외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원주, 지름, 원주율 세 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앞에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주는 뭐냐면 사실은 분수로 나타내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원주율은 지름분의 원주니까, 그쵸? 지름분의 원주니까 지름이랑 원주율을 곱했을 때 원주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쓸 수 있으면 이 식은 지금 원주율은 나누기가 좀 헷갈리면 원의 지름분의 원주라고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바꾸는 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을 외워봤자 어차피 이거 원주율, 원주 나누기 지름,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뭐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 이거 계속 외워봤자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서 지름이 뭐야 물어보면 또 몰라요. 정말로. 그럼 이거를 계속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고 원주율의 뜻을 알면 이 식을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으로 바꾸는 거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바꾸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앞에서 속력, 그다음에 뭐 그 뭐냐 소금물 농도 진하기 구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거든요. 원리가 다 똑같잖아요. 소금물의 진하기는 뭐였죠? 농도. 그러니까 그 개념.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율 이거였거든요. 똑같이. 음, 소금물의 진하기는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네. 비율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양 나누기 소금물의 양이었을 거예요. 거기다 사실은 곱하기 100을 한 거죠. 백분율로 나타내니까.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약에 소금물의 진하기에 대한 그 이제 개념을 알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소금물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물어보면 저도 만약에 외웠다고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요.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막 곱하기 나누기 똑같은 게 순서만 바뀌어서 계속 써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원리가 전부 다 똑같다는 거를 반드시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거를 공부를 시키면서 분명히 앞에 걸 외웠을 거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면 아 이거를 그냥 외우면 어차피 까먹는다. 이걸 지금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공부할 때 속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속력은 뭐였죠? 그러면? 음, 네. 그죠? 헷갈리죠?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네. 그러면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가 거리가 될 거고 뒤에가 시간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어떻게 바뀌고 개념이 어떻게 바뀌든 다 똑같은 원리를 풀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거리 속력 시간, 그다음에 소금물의 진하기 구하는 거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어려워해요. 정말로. 중학교 올라가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냐면 특히 소금물 진하기 중학교 때는 이제 농도라고 부르는데 농도는 정말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안 배우는 학교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안 하는 교과서에 안 실려 있는 것도 많고요. 아예 안 배우고 넘어가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헷갈려 하는데 결국엔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돼서 중학교 때 이걸 안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너 이거 그 농도 구하는 방법 혹시 기억나? 하면은 중학교 때 안 배웠는데요? 이런 애들 많아요. 진짜로. 근데 그거 중학교 때 안 배웠다고 해서 수능이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 학교에서 안 배웠을 뿐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 원리 똑같은 거를 전부 다 연습을 바꿔가면서 하는 걸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럼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용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원주율이 뭔지. 그럼 그걸 가지고서 기본적인 대표식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개념을 외우면 이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이걸 외우고 나서 바꾸는 거 연습. 이건 진짜 우리도 선생님들도 하기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암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지름 물어보잖아요. 지름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원주율과 원주율을 나타내라. 하면 저도 이게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었나? 원주율 나누기 원주율이었나? 헷갈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외우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안 외우고 있고 이걸 가지고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이 속도를 빠르게 해야 돼요. 바꾸는 걸. 원주율이 뭐였더라? 하면은 이제 원주 나누기 지름. 그러니까 원주 나누기 지름하기 전에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었으니까 이제 원주 나누기 지름이 될 거고 그럼 이걸 바꾸는 거. 나누기를 이식을 먼저 세운 다음 바꾸는 거. 물론 셋 중에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런데 외울 때 굳이 외운다고 하면은 개념과 같이 외울 수 있는 맨 위에 식을 외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름은 반지름 곱하기 2, 반지름의 두 배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냐? 지름으로 표현해 봐라 하면 또 이걸 식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지름은 지름의 반. 그러니까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니까 당연히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관계를 이해를 시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어 이제 원주를 배울 건데 지금 여기서 이 다음 단원에 나오는 것 같은데 원주를 구할 때 있잖아요. 원주를 구할 때 아까 앞에서 했을 때 음,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죠. 그쵸?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잖아요. 근데 이 식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반지름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데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이거를 또 외워요. 새로. 또 외운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또 어떻게 외우냐면 원의 넓이를 구할 때도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지름 나누기 2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지름 나누기 2 곱하기 원주율 이걸 또 새로 외운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지름과 반지름의 관계를 알고 그러면 지름으로 식이 나와 있든 반지름으로 식이 나와 있든 우리가 그거를 바꿔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학을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공식을 최소한으로 외우고 이걸 가지고서 하나의 식을 바꿔가는 연습.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이걸 못해서 고등학교 때 계속 안 되는 거거든요. 습관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넓이를 구하는 원리에 대한 거예요. 아까 전에 둘레 길이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둘레 길이는 어떻게 했었냐면, 둘레 길이는 지금 원이 있을 때 앞에 그 안에 정육각형을 놓고 밖에 정사각형을 놨었는데 넓이 같은 경우는 정육각형을 물론 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정육각형 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배우질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정육각형을 안에다가 놓으면 넓이 구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사각형. 이거 혹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주황색 부분 정사각형인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정사각형이면서 뭐냐면 정사각형이면서 마름모기도 해요. 마름모. 이게 사실은 한 가지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마름모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정사각형 아니에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특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이제 이게, 마름모이면서 정사각형이니까, 이런 성질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름모는 앞에서 배웠는데 성질이 어떤 게 있었냐면, 대각선끼리 서로 수직이에요, 수직. 그쵸?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우기도 했는데 중학교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대각선끼리 길이가 같은 게 뭐냐면 직사각형이나 또는 정사각형이거든요. 길이가 같은 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마름모이면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왜냐면 여기가 지금 수직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사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름모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도 다 연결되거든요, 중학교 때랑. 근데 여기에서 왜 지금 마름모인 거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 마름모인 걸 알아야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정사각형인 거면은 한 변의 길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사각형 이 한 변의 길이는 여기서 사실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으로 봤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이 루트로 나오거든요. 루트 사실은 그래서 이 길이를 못 구한다고요. 이게 주입식 교육으로 배우면은 이것도 문제예요. 뭐냐면은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 이렇게 외웠잖아요, 넓이를. 근데 정사각형이면서 이걸 마름모라는 걸 알고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길이는 못 구해요, 지금. 초등학교 수준으로는. 그래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라는 거를 마름모를 넓이 구하는 거 앞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각선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 대각선이 반지름이 10인 걸 알았으면 요 두 배가 지름이고 이 지름이 대각선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대각선 그리고 나누기 2 해주면 되는데 그럼 20 곱하기 20 나누기 2니까 이 넓이는 200이 돼요. 200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밖에 있는 요 정사각형은 20 곱하기 20이니까 400 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요 200과 400 사이에 원의 넓이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 200과 400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뭐냐면 원의 넓이에서 이 반지름 있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으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반지름이 10이잖아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2보다는 크고 그쵸? 그 다음에 10 곱하기 4보다는 작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0 곱하기 2보다는 크고 10 곱하기 4보다는 작다는 게 사실은 2랑 4가 있잖아요. 이게 원주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원주율이 2와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물어보라고 하는 것, 항상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식을 이용해서 바꾸는 거. 4는 8 나누기 2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럼 8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 4 곱하기 2. 그럼 2는 8 나누기 4.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같은 자리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4 자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사실은 이제 요거는 원주와 원주율의 관계니까 지금 보면은 4는 원주율이 있는 자리고요. 8은 원주가 있는 자리. 그쵸?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름이 있는 자리겠죠?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방법도 지금 보면은 3.14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어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원에 대한 내용인데 좀 전에는 큰 정사각형, 그다음에 좀 작은 정사각형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면은 200과 400이라는 엄청나게 그 넓은 그러니까 넓이의 오차 범위가 되게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 칸수는 정확하게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리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어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모는 종이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있는 모는 종이를 전부 다 수를 세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모는 종이의 이제 칸수를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보다는 크고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작다라는 거고요. 이걸 안쪽에 있는 초록색 부분을 셌더니 120이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초록색 그 빨간색 선 안쪽에 있는 부분을 봤더니 172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칸수가 이제 172칸인 거겠죠. 근데 이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세고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이제 규칙을 조금 보고 판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4등분을 해도 되고요. 반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럼 4등분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나타내지잖아요.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넓이만 세고 나서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일단. 그리고 이것도 셀 때,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전부 다 세는 게 아니라, 여기 3, 그 다음 4, 5, 6, 6, 6,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거를 규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더 세기 쉽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맨 위에는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 하나, 둘, 셋, 여섯 칸이 세 개 있잖아요. 그래서 3, 4, 5, 6, 6, 6을 더해주면 된다. 그 더했더니 30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 30이 나왔을 거고 똑같은 게 네 개 있으니까 120개를 전부 다 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다 세는 친구들 많아요. 다 세고 선생님 이거 이게 아닌데요? 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거 뭐냐면 하나 잘못 센 거예요. 하나, 두 개. 120칸이면 충분히 한두 개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세야 된다. 그리고 한 칸 한 칸 1, 2, 3, 4, 5, 6, 7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몇 칸, 몇 칸, 몇 칸 이렇게 있는 거를 각각을 더해줘서 쉽게 세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반지름이 7인 건 어떻게 찾은 거냐면 애초에 여기가 14, 지금 가로가 14, 세로가 14인 정사각형 안에 있는 부분의 원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7이라고 놓고 7인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4, 5, 6, 7, 7, 7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도 7이 4개 있겠네요. 4, 5, 6, 7, 7, 7, 7. 그래서 다 더해주면은 43개가 될 거고 여기에 곱하기 4를 한 172가 되는데 7 곱하기 지금 반지름이 7인 원의 넓이는 얘와 얘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논종이 이제 원리를 계속 보는 거니까 이것보단 작다는 거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정삼각형, 정삼각형 또는 정육각형을 가지고 표현을 할 건데 여기는 왜 넓이가 나와 있을까? 앞에는 길이랑 칸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왜 넓이가 나와 있냐면 반지름을 가지고 이 길이를 가지고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사실 중학교 때 3학년 때 배우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나 이때 뭐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때 루트를 배우고 나서 이때 배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게 아니라 넓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못 구하니까 초등 수준으로는. 그래서 이 넓이가 바깥에 있는 거는 정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20이면 바깥쪽에 있는 거 전부 다 합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죠? 곱하기 6이니까 120이 되겠죠. 그리고 15. 이제 안쪽에 있는 정삼각형의 넓이가 15면 15 곱하기 6을 해서 이제 90. 그래서 90과 120 사이에 있다. 이걸 각각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렇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은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어차피 여기 써 있는 수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수를 외우려고 할 거거든요. 이 수는 사실 주어진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내용을 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배우는 거냐면, 왜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거냐면, 원의 넓이를 실제로 구하는 식을 유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제는 조금 더 잘게 쪼개볼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맨 처음에는 정사각형, 정육각형 큰 걸로 했고, 그쵸? 그리고 모는 종이로도 했었죠. 조금 더
잘게 이제 쪼개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정삼각형을 이용해서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얘를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으로 무수히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뒤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 부채꼴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부채꼴이라는 모양이 무수히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쪼개면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여기 있는 원래는 이런 곡선인데 이 곡선이 선분처럼 잘게 쪼개게 되면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분의 원리예요. 미분. 근데 뭐 이거는 학생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줄 필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중에 이런 거 배워. 이게 왜냐면은 이거 왜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건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 근데 이거 지금 알려줄까? 하면은 아니에요. 다 이러거든요. 만약에 내가 미적분을 몰라도요, 이거를 만약에 알려줄까라고 물어보는 것과 아닌 것과 학생들이 느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아, 이 선생님은 알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구나. 아니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구나. 아이들이 눈치를 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다. 그리고 미적분이라는 데서 배운다. 근데 이거 지금은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막 질문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보면은 지금 이게 얘를 이렇게 만든 모양이 밑에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여기 뭐 약간 초록색과 하늘색 사이이긴 한데 요 색깔에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주황색은 위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수히 쪼개면 이게 사실은 삼각형 모양이 될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정확하게는. 근데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될 거고 이걸 이어서 쭉 붙여 놓은 건데 사실 주황색 부분은 뭐냐면 여기죠. 요만큼이죠, 여기. 가로 길이가 직사각형에서 가로 길이가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의 둘레 길이 원주죠. 원주의 절반인 거예요. 원주의 절반. 이거 이해되세요? 학생들 이거 이해를 잘 못해서 다 외우거든요. 근데 원주의 절반이 여기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보이게, 잘 보이게. 그리고 얘는 뭐냐면 하나의 조각 자체가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의 길이 반지름으로 전부 다 똑같이 돼 있는 거니까 원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세로가 원의 반지름, 가로가 원주 곱하기 2분의 1인 거. 를 표현한 거예요. 밑에도 원주 곱하기 2분의 1, 위에도 원주 곱하기 2분의 1일 거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원의 반지름 곱하기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거 설명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원주 구하는 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원주 구하는 식을 배웠는데 이 원주 구하는 식이 뭔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원주를 구하는 식 자체가 뭐였냐면 원주 자체가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었단 말이에요. 원주율 곱하기 지름. 그쵸?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었고, 이 지름은 뭐였냐면, 반지름 곱하기 2였어요, 사실. 그쵸? 그래서 이게 지름을 반지름 곱하기 2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는 지름 곱하기 2분의 1, 지름 나누기 2인 거죠. 지름 나누기 2가 반지름이었으니까 얘를 반지름으로 바꿔서 쓴 거예요. 지금 요 식을 바꾸는 과정을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 결과만 외우고 왜 그런지를 모르거든요. 이 그림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과 이 식을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도형을 특히 고등학교 가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과 적분의 기초란 말이에요. 완전 기본 중에 기본. 그런데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나중에 돼서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 없어요. 나중에. 정말로.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정 이해를 못하면 이거 몰라도 사실은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계속 물어보진 않을 건데 지금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한번 지금 이해를 해야 나중에 갑자기 나왔을 때 기억이 날 거다. 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준 다음에 수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뒤에서 중학교 때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뭐 아까 닮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닮음에서 넓이의 비, 닮은 도형의 뭐 예를 들면 이게 닮은 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중학교 때는
1대 2대 3인 거예요. 닮음 B. 근데 지금은 닮음으로 설명을 안 할 거니까 반지름이 1, 2, 3일 때 한마디로 말하면 반지름의 B는 배웠으니까 반지름의 B가 1대 2, 1대 3일 때 한마디로 반지름이 2배, 3배가 될 때 넓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죠. 넓이는. 그럼 반지름을 2번 곱했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2배가 되면 2를 2번 곱해야 돼요. 반지름의 그러니까 2배가 2번 된 거니까. 그래서 4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지름이 3배가 됐으면 이제 반지름 그 3배를 2번 해줘야 되는 거죠. 3배 곱하기 3배 해서 9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원주랑 이제 원의 넓이 구할 때 몇 배였는지가 헷갈리거든요. 원주는 뭐였냐면 식을 한번 보면 원주 곱하기 원주는 지금 그 반에 저도 지금 말이 꼬이네.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잖아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갑자기 말할 때. 학생들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계산해 준 게 뭐였냐면 원주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2를 여러 번 곱하지 않죠. 지금 여기서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잖아요. 넓이는. 그런데 원주는 그냥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이 경우에 반지름이 2배, 3배가 되면 원주는 2배, 3배가 돼요. 근데 원의 넓이는 2배면 만약에 반지름이 2배면 2 곱하기 2에서 4배가 될 거고 만약에 반지름이 3배면 3 곱하기 3에서 9배가 된다는 거. 이 차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라는 거죠. 4배, 9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나중에 중학교 1학년 때 부피 9, 뭐 9의 부피와 9의 건널비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그때는 세제곱 비가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그냥 이해 안 하고 외우잖아요. 그때 또 새로 다 외워야 돼요. 똑같은 게 또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이라는 단원이 또 나오는데 이때 또 외워야 돼요. 도형마다 그럼 다 외워야 되잖아요. 뭐 직사각형도 나올 거고 정사각형, 정삼각형 뭐 온갖 도형들이 다 나오는데 그때마다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반지름이 2번 곱해져 있으니까 2배, 3배가 되면 2배일 때 2를 2번 곱하고 3배일 때 3을 3을 2번 곱하면 되는데 3을 2번 곱한다고 하면 또 3 곱하기 2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곱하기 3을 2번 한다.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9배. 이거 고등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이거 6배라고 하는 친구들도 막 있어요. 곱하기 3을 2번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도 이제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의 넓이와 그 다음에 반지름의 관계. 이 식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네모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반지름이 만약에 네모 배가 된다고 하면 반지름이 이제 2배일 때 넓이는 4배, 3배일 때 9배였으니까 반지름이 네모배가 된다고 하면 10배면 100배가 되겠죠? 네모배가 된다고 하면 넓이는 네모 곱하기 네모배가 된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중학교 때 배우는 거는 반지름이 R이라고 배워요. 반지름 기호를 R. 그러면 R의 제곱배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이제 몇 배가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그리고 그러면 원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끝났어요. 잠깐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5학년 2학기 1단원을 보면 어떤 내용이 제일 처음 나오냐면 어림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림. 어림하는 내용이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림하는데 어림하는 방법이나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용을 해요. 특히 초과, 미만, 그다음에 이상, 이하 요거 있죠. 요거 차이를 나중에도 잘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초과, 미만 이런 용어 자체를 고등학교 때 잘 안 써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때는 조금 더 유식하게 나오는 거죠. 부등호 기호 있죠. 부등호 기호로 크다. 라고 하면 크다는 사실 초과랑 똑같은 거거든요. 뭐뭐보다 크다. 이거니까. 그래서 부등호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아, 이게 초과구나. 얘보다 큰 거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직선을 그리잖아요. 뭘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중요하게 봐야 되냐? 수직선을 그릴 때 초과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세히 보면 색칠이 안 돼 있거든요. 12 초과인수에 12에 색칠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앞으로 모든 수직선에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색칠이 안 돼 있고 이 오른쪽으로 그어져 있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2보다 크다 라는 거고 12를 포함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해요. 12 초과는 12보다 큰 건데 12를 포함하냐 안 하냐 포함 안 해요. 크다 작다는 그 수를 포함을 안 해요. 그리고 이상 이하는 뭐냐면 크거나 같다거든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개념을 알면 쉽죠? 뭐냐면 같은 것도 포함이죠. 12 이상이다 하면은 12보다 크거나 같다. 인 거니까 12보다 크다. 초과인 수를 전부 다 쓰고 여기 가운데 12도 색칠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작지 않다. 이렇게 나와요. 작지 않다. 그러면 작지 않다라는 게 사실 그 크기 관계를 봤을 때 크다, 같다, 작다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크다, 같다, 작다. 근데 작지 않다라고 하면 작은 것 빼고 전부 다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크거나 같다거든요. 이거를 다 따로따로 외우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작지 않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잘 몰라요. 문제는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작지 않다는 사실은 크다, 작다, 크다, 같다, 작다 중에서 작은 것만 빼면 되니까 크거나 같은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이란 소리죠.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작지 않다는 이상이랑 같다. 라는 거. 이 뒤에 아마 내용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미만인 수라고 했을 때, 미만인 수라고 하면은 160보다 작은 수.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걸 물어봐야겠죠? 160 미만인 수일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 수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럼 160은 160 미만인 수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모 이상인 수가 어떤 건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포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상인 거, 지금 맨 앞에 아마 이상 이하 이거 먼저 나올 건데, 이상인 거는 크거나 같은 거. 보통 이제 여기 크거나 같다라고 많이 하는데, 처음 배울 때는 같거나 큰 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크거나 같다, 같거나 크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크면은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주면 되고요. 작으면 왼쪽으로 선을 그어주면 돼요. 그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125 이상인 수, 이거 잘해요. 근데 네모 이상인 수, 이러면 못해요. 이게 기호로 나오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얘는 네모 이상일까 아니면은 뭐 이하일까 초과일까 미만일까 뭐 이런 것들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모로 나와 있거나 세모로 나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또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할 때는 이 125 뭐 아니면 160 이런 수보다도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차이가 뭔지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이상인 거, 이하인 거, 초과인 거, 미만인 거, 그리고 정리를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공통점은 이상이랑 초과의 공통점은 뭐죠? 크다가 포함되어 있죠. 그쵸? 둘 다 어떤 거보다 큰 거예요. 그럼 수직선으로 그릴 때는 오른쪽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상인 것도 오른쪽, 그 다음에 초과인 것도 오른쪽. 그런데 둘의 차이는 뭐죠, 그러면? 차이는 이상과 초과의 차이는 이 수, 여기 125라고 해볼게요. 125를 포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등호로 표현을 하면은 크다라는 표시가 있을 때 밑에 짝대기 하나가 붙으면 이제 같다라는 표시, 이제 크거나 같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부등호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요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하인 것도 마찬가지. 그럼 이상과 이하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상과 이하의 공통점은 그 수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 수를 포함하는 거고 차이점은 뭐죠? 이상은
오른쪽, 그 다음에 이하는 왼쪽.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이상은 뭐뭐보다 크거나 같은 수, 이하는 뭐뭐보다 작거나 같은 수, 뭐 이렇게 그냥 외우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상과 그 다음에 초과는 큰 거를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이상은 같은 것까지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하와 미만은 작은 걸 표현하는 건데 이하는 같은 것까지 표현을 한다. 그럼 같은 것까지 표현을 하는 건 이상과 이하고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수 자체를 포함 안 하는 거는 초과 미만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는 수를 이것도 중학교 때 그대로 또 나와요. 그대로 또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선을 좀 전에 했던 부분을 이해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부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상, 이하 이 수직선에 표시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고 그리고 각각을 수직선에 표현을 할 때 각각의 그림 요거 있죠, 요거 앞에서 했던 거 수의 범위를 나타낼 때 이상은 이 점을 포함을 하고 오른쪽, 이하는 점을 포함하고 왼쪽, 초과는 점을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 미만은 포함하지 않고 왼쪽. 이 원리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나온 거를. 근데 사실은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요. 2 이상 6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거나 수업을 할 때 뭘 먼저 하라고 하냐면 점을 먼저 찍으라고 해요. 점을. 이상이다, 이하다. 그럼 2랑 6에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을 어떻게 찍을 거냐? 이거예요. 점을 어떻게 찍을 거냐면 이상이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색칠을 하는 거죠. 요 색칠된 점처럼. 그리고 이하면 똑같이 이상과 이하의 공통점이 그거였잖아요. 그 수를 포함하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둘 다 색칠을 한 점을 먼저 찍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이상 미만이면 그럼 뭐예요? 2에는 색칠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6에는 빈 점을 찍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초가 2하면은 2에는 색칠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6에는 색칠 돼 있게 초가 미만이면 이렇게 먼저 하고 나서 그 사이를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중학교 때 배우는 범위는 사실은 요 바깥쪽을 배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 안쪽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중 되면은 이 이하이거나 또는 6 이상인 범위를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점 찍고 이하니까 왼쪽, 점 찍고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오른쪽 이렇게도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중학교 때 그걸 배우면 당연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부등식을 배울 때, 중학교 때 또 배우는데, 부등식을 배울 때, 이 수직선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이 수직선을 못 그려서, 이 수직선을 몰라서 틀리거든요, 다. 답은 구해놨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x는 6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놨어요. 근데 그걸 수직선에 못 그려요. 수직선에 못 그려서 이 사이에 몇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수직선에 그려봐야 그 안에 몇이 들어가는지, 몇 개가, 정수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 그리는 거는 진짜 강조를 해서 시켜주셔야 되고, 잘 안 되더라도 무조건 될 수 있게 최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말했던 것처럼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일 때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한꺼번에 나오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리는 순서, 점을 먼저 찍고 나서 얘네들을 연결한다. 연결하는 게 그냥 연결한다고 하면 그냥 외우거든요, 또. 그게 아니라 2 이상이니까 점 찍고 오른쪽, 그 다음에 6 이하니까 6에서 점 찍고 왼쪽. 그래서 둘을 만나게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볼 거냐면 반올림. 반올림에 대해서 배우는데 반올림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반올림도 있지만 올림, 그 다음에 버림도 있거든요. 올림, 버림, 반올림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예를 들면 올림이면은 그냥 10의 자리에서 이제 뭐 올림해가지고 적어준다. 뭐 1의 자리에서 올림이면 10의 자리를 뭐 늘려준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방법은 당연히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근데 왜 그런지를 좀 알면 좋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게 뒤에 응용 문제에서 이 방법을 설명을 해줄 건데 해드릴 건데 응용 문제에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 올림해라라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서술형 문제나 응용 문제는요. 올림하라는 말이 없이 문제가 나오고요. 우리가 올림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올림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수로 봤을 때 이 한 개를 만약에 올림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한 개를 어 만약에 상자에 담는다고 쳐볼게요. 10개씩 담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한 개가 남았을 때 이것도 상자에 담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포장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그냥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파악을 해서 반올림 할지 뭐 올림 할지 버림 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상자에 담는 거는 하나여도 담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하나 남는 거 못 팔죠? 이거에 따라서 올림이냐 버림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상자에 담는 거는 하나도 담아야 되니까 올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때 포장을 하는 거는 하나 남는 거는 못 파니까 얘는 버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올림을 할지 버림을 할지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방법 자체를 뭐 외우고 못 외우고 물론 당연히 알아야겠죠.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외우는 건 당연히 하겠지만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일단 이거를 뒤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단원에서는 그리고 그때 알았을 때 그러면 올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줘야겠죠. 자, 여기서 그림으로 설명해 준 게 오른쪽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84를 올림을 하는 내용인 건데 184를 올림을 하는 내용인 건데 180이 있고요. 190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184가 중간에 있을 때 얘는 올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니까 190이 돼야 된다. 라는 그림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100의 자리까지면은 184 전에 100의 자리가 다른 거는 이제 100과 200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용수철처럼 이렇게 있을 때, 이 구슬이 있을 때 이거를 내린다고 생각했을 때 200쪽에 간다라는 그림인데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법을 또 설명을 해줘야겠죠. 올림의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 반올림 하는 거 아까 나눗셈 할 때 또 아까 파이 배울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반올림을 할 때 자릿수 몇 의 자리에서 몇 의 자리까지 요거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라고 하면 어디서 반올림? 어디서 올림? 1의 자리에서 올림을 한다. 그럼 1의 자리에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있으면 요거를 담는 상자라고 생각하면 얘도 10의 자리 한 상자에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들면서 10의 자리를 1 커지게 만들면 된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원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냐면요. 320을 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라고 하면은 얼마일까요? 320을 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20일까요? 330일까요? 이거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얘는 320이에요. 왜냐? 1의 자리 남는 게 없죠. 그러면 하나 더 담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림을 0인 경우는 올림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알면 좋고 무조건 나중에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남는 게 있어야지 올림을 했을 때 10의 자리에 하나 늘어나는 거고 남는 게 아예 없다 라고 하면은 얘는 올림을 해줘도 그냥 그대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면은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야 돼요. 그럼 10의 자리라고 하면은 요 2만 생각해도 되겠지만 21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100개를 담을 수 있는 상자가 있는데 21개가 남았어요. 근데 이것도 한 상자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4개가 된다는 거죠.
상자에 필요한 상자 수는 여기 하나 늘려서 400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올림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방법 자체는 여기 있는 거 만약에 100의 자리까지라고 하면은 10의 자리 밑으로는 전부 다 0을 쓰고 100의 자리 하나 늘려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을 100,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은 어떻게 돼요? 300을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00 그대로 300인 거예요. 근데 310은 쉽죠. 근데 301은요? 그러면 301은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가 될까요? 300일까요? 400일까요? 301은 400이 돼요, 400.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 0이 있잖아요. 이게 외운 친구들은 10의 자리 0이네. 이거 올림할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남으니까 올림했을 때는 400이 될 수 있구나. 물론 우리가 보통은 반올림을 하니까 여기 앞에 0이 들어가면 반올림하면 보통 버림을 하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버림은 반대로 이건 거예요. 이게 남아 있는 양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를 보면 돼요. 아까 담아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버림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1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돼 있는 거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니까, 버림을 하는 거니까 1을 짝대기 긋고 그냥 0이라고 바꿔줘서 320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320을 버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라고 할 수 있죠? 310이 아니라 320 그대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면 둘을 다 0으로 만들고 얘는 자릿수는 그대로 100의 자리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반대로 돼 있는 거죠, 모양이. 그냥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런 모양이고 이것도 설명만 이 그림을 보고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얘는 그림이 반대로 생겨서 작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 내용만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은 반올림인데 반올림은 이제 올림과 버림을 둘 다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반올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하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가 0, 1, 2, 3, 4면 버림을 하고 5, 6, 7, 8, 9면 올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5 이상은 올림. 그 다음에 5 미만이죠, 미만. 여기서도 이상 미만이 필요한 거예요. 5 미만이면 버림. 그런데 우리는 자연수만 배우니까 자연수만 배우다 보니 0, 1, 2, 3, 4 자연수와 사실 0은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0도 같이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수만 생각을 하다 보니 0, 1, 2, 3, 4가 되고 5, 6, 7, 8, 9가 되는 건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5 이상이냐, 5 미만이냐 이 차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해진 딱 수만 배우기 때문에 이런 건데 나중에는 이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물어보면은 기준을 딱 정해주면 좋아요. 그게. 자, 그래서 반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다. 10의 자리까지면 어디에서 반올림 한다고 했었죠? 1의 자리에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데 얘는 2니까 버림을 한다. 그래서 0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요렇게 수직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게 5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면은 만약에 왼쪽이면 내려간다, 버림한다. 오른쪽이면 올림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고서 설명할 수 있게 하면 돼요. 여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원래 두 개 다 봐야 되는데 앞에가 오면 사실은 이제 5 이상인 거니까 뒤에 0이 나오더라도 올림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앞에가 4면 뒤가 9가 나와도 49여도 50보단 작으니까 여기 10의 자리가 5보다 작으니까 이제 버림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여기 전체를 원래는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건데 반올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쉬운 게 앞에가
이제 5 이상이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5, 6, 7, 8, 9이면 올림을 하고 5보다 작으면 0, 1, 2, 3, 4면 버림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응용 문제를 여기서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올림, 그다음에 올림, 버림 관련된 문제는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이 단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뭐냐면 실제 응용 문제인데 답을 구할 때 1차이로 틀린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올림이냐, 버림이냐, 반올림이냐를 모르는 순간 문제를 1, 2 차이로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 거예요. 이거 응용 문제라기보다도 기본 개념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34개가 있었는데 10개씩 남김없이 담았어요. 그러려면 상자가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럼 이거는 10개씩 담으니까 이제 올림이든 반올림이든 버림이든 어쨌든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고, 그러려면 1의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올림인지 아닌지 따져보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남는 게 하나의 상자로 포장을 더 해야 되냐? 아니면 남는 걸 그냥 필요 없는 거냐? 남는 게. 이걸 보고 따져야 되는데, 얘는 담아서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는 것도 포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상자에. 올림을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못 푸는 거예요, 애들이. 올림하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올림하라는 말이 없는데 이 글을 읽고 아, 이건 올림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올림 자체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올림을 하는지 그 상황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거 진짜 전부 다 외워요, 문제를. 그럼 이거 외우면은 공부 잘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34개잖아요? 근데 상자에 담아서 포장을 했는데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상자에 담는 거는 남은 것도 다 하나의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10개씩 담아서 포장을 하는데 남는 건 포장을 안 하는 경우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은 비슷한데 차이점 알겠죠? 이 경우는 버림을 한다는 거죠.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실제로 물어보면 설명 대부분 못 할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도 이거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유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못 하는 경우 많을 텐데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이걸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올림, 벌림, 반올림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응용 문제 못 푼다, 서술형 문제 못 푼다는 친구들 100% 이거 다 못해요. 이걸 못해서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이제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면 문제에 따라서 이게 남는 걸 어떻게 처리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걸 통해서 올림을 할지 버림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는 4개도 포장을 하냐 아니면 남는 4개를 그냥 포장 안 하고 버리냐 이 차이가 지금 올림이냐 버림이냐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반올림을 활용하는 거 오히려 반올림 문제는 더 쉬워요. 응용 문제는. 왜냐면 지금 앞에는 딱 올림이냐 버림이냐 이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반올림은 사실 반올림을 실생활에서 쓰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뭐 계산을 하다가 이제 반올림을 하는 거지 실생활에서 저렇게 활용 문제로 나오는 경우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올림 같은 경우는 반올림을 하라고 말이 나와요. 되게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 이 반올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1km 단위로 가까운 쪽 이게 사실은 반올림 하라는 소리거든요. 1km 단위로 가까운 쪽이라는 게 절반 5를 딱 중간 5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올림을 하라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힌트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올림을 하는데 1km 단위라고 돼 있자. 1kg 단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kg 단위로 돼 있으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디까지 반올림하라는 걸까요? 1km 단위까지 반올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라는 말인 거거든요. 요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자연수만 배운다고 해서
이게 10kg 단위로 가까운 쪽을 하라고 하면은 되게 쉽죠. 그런데 소수점도 반올림을 하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1의 자리, 다음 자리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잖아요. 그래서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반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 만약에 나타낸다고 하면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된다. 라는 거고 34.71 반올림 했을 때 35가 되니까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반올림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마치기 전에 조금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받아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